아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엔 정적이 흐르고 저는 딸이 사온 야채하시를 곁들여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문득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우리 살림에 왜 이 비싼 월세를 내며 새집 살림을 하고 있는가? 이곳은 도쿄에서 기차로 2시간 떨어진 가누마입니다. 20년 전 처음 이곳에 집을 짓고 터를 잡았을 땐 참 꿈만 같았죠. 아이들이 어릴 땐 참 좋았습니다. 도랑에서 가재도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장수풍뎅이를 찾아 헤매던 아이들. 산책하시는 동네 어른들께 아이고 귀여워라 소리를 들으며 온 동네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은 조금씩 갈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하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장기를 배우고 싶어하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하고 테니스며 미술이며 하지만 이 조용한 동네에선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일 곤란했던 건 마을을 달리는 버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아이들의 세상만 넓어진 거죠. 일본에는 요즘 오야가차, 즉 부모 뽑기라는 말이 유행해요. 참 서글픈 말입니다. 지방에 산다는 건 기회가 적고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어디를 가든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전철역 하나를 가려 해도 차로 데려다 줘야 했죠.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저의 일상은 아이들의 운전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고비는 대학 입시 때였습니다. 토지기 현에도 좋은 국립대도 있고 사립대학도 있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아들은 도쿄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의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곳, 난관 대학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요. 저는 그때 한국과 다른 일본의 대학 입시 제도에 놀랐습니다. 너무나 달라서 당황했습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입시, 두 갈래의 선택. 국공립대학을 가기 위해선 반드시 교주 테스트를 거쳐야 했죠. 시험일도 사립대학은 학교에 따라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몰려있고 국공립은 2월 말로 정해져 있어요. 국공립대학은 시험 방식이 사립대학에 비해 심플했죠. 정기, 중기, 후기, 그리고 교주 테스트와 각 대학에 치르는 시험이 있잖아요. 합격학 발표는 3월이었던가? 그에 비해 사립대학은 학교도 많고 시험 방식도 너무 많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인터넷과 대학 안내문으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는
인기 있는 대학의 그룹이 많아요. 국립은 국립대로, 사립은 사립대로, 도쿄에는 소케, 마치, 니토, 고마센,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교토에는 강간도리츠 외에도 많이 있어요. 아코가레노 도쿄, 히토리 클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의 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방 부모가 도쿄 사립대에 자녀를 보낸다는 건 정말이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월세 때문이죠. 아들 녀석 입시를 치르던 2023년 저는 일본에서의 첫 경험이라 불안했습니다. 원서 접수비가 한 분에 35,000엔. 손이 떨렸어요. 사립대학 수험은 국공립대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난관대학의 경쟁률이 굉장하답니다. 전국에 입시생들이 몰려옵니다. 꼭 입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장으로 또 국공립대의 스베리도메로 응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리고 실력과 맞는 대학, 만약을 위해 대비하기 위한 안전대학을 응시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3곳, 4곳, 많은 아이들은 10번 이상 시험을 치른다고 해요. 아들은 원서 접수비만 10만엔을 훌쩍 넘었습니다. 호텔 예약은 왜 또 그리 어렵던지 정보가 없던 저는 1월이 되었어야 부랴부랴 방을 잡았습니다. 학교 근처는 이미 만실이었고 겨우 잡은 하룻밤 1인당 1만 1천엔이 넘었죠.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교통비에 숙박비에 지리도 모르는 낯선 도쿄 땅에서 아들과 저는 내내 긴장과 싸워야 했습니다. 두 곳에서 불합격 통지를. 원치 않는 학과는 합격이었죠. 엄마, 나 1년 재수해도 될까? 재수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카누마에는 예비교조차 없었고 동생까지 있는 형편에 아들에게만 모든 걸 쏟아부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믿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학원도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겠다며 마음먹더군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아들을 지지했던 건 가슴속 깊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춘기와 저의 갱년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던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게임에 빠져 밤을 새우는 아들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던 날들. 남편은 기다려라, 본인이 느낄 때가 온다 라고 나를 말렸지만 나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안한 건 고등학교 입시 때였습니다. 아들의 실력이 충분했는데도 저는 불안한 마음에 본인이 원하던 공립고 도전 대신 안전한 사립고를 강요했습니다. 제 욕심의 날개가 꺾인 아들은 고등학교 내내 시리에 빠져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 나 부모 뽑기 실패한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제 심정을 후벼파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아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이였다는 걸요. 제가 아들의 가능성을 믿어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미안하다. 대학만큼은 네가 선택해라. 할 수 있는 만큼 꼭 응원할게. 1년 뒤 아들은 도쿄의 전통 있는 사립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입시 때는 제 주머니 사정을 생각했는지
2분의 시험만 고집했어요. 지금의 새집 살림은 그때의 미안함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비싼 월세가 버겁지 않냐고요? 당연히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들에게 진 빚을 갚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에 마음껏 날개를 펼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지방 부모가 짊어진 짐이자 행복이 아닐까요? 이제 아들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곁들어 떠난 딸아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과는 또 다른 의미로 저를 웃고 울게 했던 딸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들려드릴게요.